네, 주식회사나스의 권혁배입니다. 네, 이번에도 5문제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52번부터죠. 일단 답은 4번, 1번, 1번, 4번이고요. 잠시만요. 이 전번을 저희가 했나요? 이 전번을 안 했네요. 요 5개군요. 제가 실수로 넘어갔나 봅니다. 1번, 그리고 4번, 4번, 2번, 1번입니다. 이제 슬슬 G코드란 얘기가 들려올 것 같은데, 자, 좌표 A에서 증분좌표라는 거는 현 이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91이 선언됐을 거고, G1, G1에 있을 거고, G1이든 G대로든 Y 110이면은 20에서 그만큼 더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30에서 그럼 Y는 더해주면 2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5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50에 Y20이 1번이 됩니다. 재료가 압출되지 않아 플랫폼 위에 아무것도 성형되지 않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압출이 안 된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부에 재료가 없으면은 출력이 안 되겠고, 너무 가까우면은 이 노즐이 나가려고 해도 앞쪽에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겼죠. 그 다음에 압출 노즐이 막혀 있어도 그러겠죠. 하지만 너무 느릴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너무 느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버히팅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 압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9번 재료가 기어에 의해 깎이는 원인. 요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노즐을 쓸 때 이 기어가 이렇게 모터가 있고 기어가 이렇게 돌려주고, 이쪽은 베어링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죠. 모터가. 그래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준다 라고 되는데, 이 기어 이빨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금씩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기는 힘이 너무 셀 때,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일 때,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그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너무 빠를 때, 그리고 너무 많이 뒤로 뺄 때 그만큼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압출원들이 너무 낮을 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은 앞쪽에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 유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힘을 가해서 미는 거니까 이 이쪽에서 더 많이 이걸 설명을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누리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천천히 들어가면은 이 압력을 천천히 밀어넣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발생하는 경우도 없고요. 이게 사실은 요것들을 설명하려면은 사실 대학 수준의 단어들을, 대학 수준의 개념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능사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해설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공경화라고 하죠. 보통 가공경화라는 게 빠르게 빠를수록 가속도 A가 커져서 힘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F는 MA니까요. 여기 부원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50번으로 넘어가면은 병영어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거는 G1 X10 E10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길이가 10mm만큼 이라는 뜻인데요. 단위는 다 밀리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속도는 분당 밀리미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G0는 빠른 이송이고요. G0는 X20
이면은 20mm인 것을 빠르게 이송한다. G0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입니다. 자, 현재 위치 80.5에서 세로가 12.3으로 현재 길이가 필라멘트는 현재 길이에서 12.5까지 압출하면 이송할 때, 압출하면서 이송할 때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즉 G0에서 80.5, 12.3,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12.5로 뽑아내는 1번에 대한 코드가 맞고요. 사실 이 X, Y, Z 순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이거는 Z가 나올 이유가 없죠. UW는 보통 이 공작기계 CNC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 53 여기서 총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안 지우고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물에 머리카 같은 얇은 선들이 남아있는 경우, 여기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타워 두 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미줄로 된 것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리트랙션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 필라멘트가 내려오면은 이 자중에 의해서 얘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출력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당겨줍니다. 이걸 리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변수는 거리와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겨주면은 이렇게 줄줄 새는 게 덜할 건데, 기본적으로 온도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충분히 고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체화가 안 될 경우에는 딸려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압출 헤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온도와 리트랙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53번은 출력물 회수할 때 주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는, 자, 항상 이런 거를 할 때는 전용 공구를 사용했는지 멈추었는지 보안경을 착용한다가 될 수 있는 답들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 문제의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액체 방식의 3프린터라고 하면은 벨포터 폴리머리제이션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UV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을 사용해야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출력물을 회수할 때는 이 UV가 꺼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수할 때 이런 액체들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여기서 해설은 안 보셔도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54번의 답은 2번인데, 이 출력물을 회수하고 전용 공물에서 회수하고 표면 세척 후 후경화를 시키는 거는 SLA 타입이고요. SLS는 후경화라기보다는 후열처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LOM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경화라는 답변들이 나온다면 보통 SLA, DLP 등 포토레 폴리머제이션 혹은 마이크로 제팅 기반의 마이크로 제팅과 같은 이 광역화성 수지들을 사용하는 프린팅이라는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5번 같은 경우에는 노즐 간격 조정에 대한 것으로 올바른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동 방식의 경우엔 수동으로 노즐을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격 조정은 테스트가 꼭 필요하고요.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이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높이 조절은 숙련된 전문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조금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워낙 모던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간소화해서 진행하고요. 56번 같은 경우에는 1개월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인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 때 기본적으로 축의 상태를 점검한다. X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마봉과 스크류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윤활제, 기본적으로 연마봉이라는 게 이런 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안에 베어링이 굴러가는 건데, 이 표면에 그 이물질들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마봉을 닦고 그 다음에 윤활제 잘 움직이도록 윤활제를 뿌려줘야 되고요. 이 유격이 심하면은 연마봉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어링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넘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건 3개월 주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틈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라 가지고 저도 완벽하지는 않네요. 나머지 4문제 4분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7번의 답은 3번, 58번의 답은 3번, 59번의 답은 1번, 60번의 답은 1번이고요. 네, 완전히 모델 검사를 해도 보통은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앞에 출력용 모델 파일, 결합 부위 모델 오류 수정은 다 나왔는데 수정 부분 파악하기랑 치명적 오류 수정이 안 나왔죠. 이 경우에는 답은 3번이고요. 아예 자동 검사로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수정 부분 모델 파악하기, 수정 부분 파악하기는 이 자동 검사 모델 전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치명적인 오류 수정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모델링부터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예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로 넘어온 경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58번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레진입니다. 레진을 쓰는 게 뭐가 있었죠? 메테리얼 제팅이랑 그 다음에 벳포토 폴리머제이션이 있었죠. 그런데 답변 중에서는 메테리얼 제팅이 없네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 벳포토 폴리머제이션입니다. 분말 소재 방식에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안전보호구는 액상과 분말 소재. 기본적으로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가스들이 나오고 이런 냄새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분말 소재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마개는 보통 소음이 심할 때 안전모는 뭔가 떨어질 때 안전화는 뭔가에 찍힐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보통 건설 환경에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거는 안전 마스크와 안전 장갑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가 좀 더 들어가면 보안경까지 추가될 수 있겠네요. 60번 같은 경우에는 용기 안에 담긴 광경화성 수지 SLA겠죠. 여기서 SLA랑 DLP가 있는데 빛을 주사하는 방식은 SLA고요. 프로젝터의 빛을 주자하는 것은 DLP 방식이기 때문에 답은 1번 SLA가 될 겁니다. 이제 3회차 문제고요. 여기서부터는 30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일단 답은
1번, 4번, 2번, 1번입니다. 자, 알파 방식이란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델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방식은 세 개의 모터가 세 축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그리고 카르테지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x, y 축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노즐이 Z로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카르테시안이 즉 직교좌표계를 이용한다는 방식이 있는데 이 맨델 타입 또한 맨델 타입 같은 경우에는 Z 헤드에 Y축에 달려있는 타입이고요. 근데 카르테지안 방식이라고 말하는 프린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외워줄 만한 거는 맨델 타입, 이퀄 카르테시안 타입이랑 뭐 코어 XY 타입, 델타 방식이 있는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델타 방식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델타랑 그 다음에 카르테시안 혹은 맨델 타입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모급 제작과 비교할 때 3프린터 출력이 특징이 아닌 것은 일단 비용이 적죠. 왜냐하면 가공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가공보다 땅이 짧죠. 왜냐하면 가공을 하면은 부하 때문에 천천히 나가게 되는데 프린터는 빠르게 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의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표현이란 게 풀 컬러라고 말한다면은 뭐 CJP, 클로젯 프린팅 방식도 있긴 한데 그리고 답은 그래서 4번인데 실물 크기의 모형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축소된 모델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동차를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3차원 스캐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스캐너는 점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죠. 기하 정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위치의 정보가 있는 점군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데이터가 우리가 저번에 그 2차 시에 말씀드린 그 샘플들을 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점들이 똑똑똑똑 찍혀져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접촉식 3차원 스캐너의 탐촉자라고 불리는 측정 도구는 이런 문제는 아마 크게 나오지 않을 건데 프로브라고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옵티컬 플랫, 옵티마이터, 그 다음에 오토 콜리미터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 혹은 다른 기술에서 데려온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데 프로브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탐촉자를 의미합니다. 터치 프로브, 센서 뭐 이렇게 불리는 거죠. 프로브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탐사정이죠. 탐사정은 찾으러 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탐촉자랑 비슷한 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2분 50초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5번의 답은 3번, 6번의 답은 3번, 7번의 답은 2번, 8번의 답은 4번, 9번의 답은 2번인데요. 자, 폴리곤 혹은 폴리라인을 쉽게 3차원시키는 방법으로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으로 STL 파일을 변환하여 3차원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폴리라인은 이런 식의 된 폴리라인들이고요. 점군들은 이 점들이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고요. 서페이스는 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메쉬가 STL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STL 데이터를 크게 확대하면은 삼각형의 폴리곤들이 많이 보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에 관련된 솔리드 멸관을 알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이때부터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나오는데 이제 물리적 성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솔리드 모델링, 즉 내부가 차 있는 그리고 재질을 넣을 수 있는 모델링을 뜻하고요. 그럼 표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무게 중심, 부피 중심 구할 수 있고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비틀린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보다는 형성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인데 이거는 아마 못 푸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폴리곤 모델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폴리곤은 점, 선, 면을 기반으로 하여 삼각형의 기본 단위로 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삼각형 꼭지점을 연결해서 3D 객체를 연결한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기본 단위들을 이용해서 만들죠. 다각형 속에 적으면은 빠른 속도로 렌더링 할 수 있고 표면이 꺼끌꺼끌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삼각형이 이렇게만 있으면은 되게 각진면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일반적으로 삼사각형 쓰는 거 맞고요. 점선면이 폴리곤의 구복 요소이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폴리곤들을 설명해주는 말들이 되겠죠. 내용들이 되겠죠. 럽스 모델링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폴리곤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인 지식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곡선, 자동차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좌표의 조정점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원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 이런 수학적인 것들은 당연하게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식들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캐드 모델링 방법 중에 형상 구속 조건과 치수 조건을 사용하여 형태를 모델링한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또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시험 문제들이 다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최대한 쉽게 시험을 붙을 핵심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여러분도 뭐 만약에 뭐 시간이 난다면은 한번 쭉 찾아보시는 것을 뭐 추천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기능사 레벨의 시험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도 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모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모기를 잡느라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투상법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은 어디에 잡는다고 했죠? 정면입니다. 답은 1번, 여기는 2번, 12번은 1번, 13번은 2번이 되겠네요. 정면에 무조건 나야 되고요. 회전 투상도, 이게 리브와 암 같은 걸 기본 중심선에서 옮겨서 얘를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해서 투상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투상도는 회전 투상도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렇게 투영했을 때는 이게 지금 한 정확하게 짧게 이렇게 나오겠죠. 짧게 이렇게 날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계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기법으로 옳은 거는 밀리미터 단위를 아니죠. 이거 2번 12번 네, 잠시만요. 이게 12번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참 문제가 정말 애매하네요. 이게 밀리미터를 적진 않는데 밀리미터는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12라고 하면은 12mm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찍지 않고요. 수점 찍지 않고 다른 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건축 도면에서는 미터 단위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 때문에 애매한데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 문제집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솔리드 모델링에서 면의 일부는 전부 당겨서 늘어나게 하는 것. 근데 이걸 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델이 있으면은 이 면만 당겨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별도의 2D 스케치 없이. 그래서 트위킹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변환시키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 정도로 이 문제는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15, 16, 17, 18, 19 이거는 3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알려고 하면은 사실 100점도 맞을 뿐더러 사실은 정말로 공부량이 거의 기사에 준하기 때문에 사실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Q&A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이 기능사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아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면서 진행하고요.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번 답은 3번, 15번에 1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X축과 평행하려면은 어디죠? X축은 이쪽이죠. 그러면 수평이 돼야겠네요. 수직은 Y축에 평행해야겠죠. 그 다음에 15번. 15번 같은 경우, 15번 같은 경우에는 선 호도는 차원이 축과 평행하도록, 평행 기호는 요거고요. 요거는 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접선, 얘는 동심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 두 가지 원에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평행이고요. 동일은 같은 크기가 될 거고요. 동심은 같은 중앙을 가지게 될 거고요. 접선은 이렇게 탄젠트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선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평행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머릿속에 떠올려도 평행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품 방식에 대한 바텀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 두세 번 풀어보는 것 같은데, 틀린 거는 그런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모델링한 상태에서 조립을 한다. 이게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파트부터 모델링하는 거가 가장 특징이고요. 다음 품들을 어셈블리해서 조립을 한다. 그러니까 설계는 파트로 하고 조립은 어셈블리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 관계를 고려하여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조립품에서 부품을 조립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건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4번입니다. 이 탑다운 방식은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들기 가장 편한 특징들이 있고요. 18번 노면 치수기 원칙 중 틀린 것은 꼭 필요한 치수가 아니라 모든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네, 잠시만요. 원칙에 맞지 않는 거는 이거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일단은 계산하여 구할 수 있도록 기입을 하는데 가능하면 구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가능한 정면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점과 선 가격면을 기준으로 따라 기입하는 게 맞지만 꼭 필요하다. 예, 이 꼭 필요하다의 말뜻은 얘를 가공하거나 설계하는데 꼭 필요하다 라는 치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하게 모든 치수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1번은 맞게 되는 거고요. 2번은 명확하게 되도록 계산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보는, 즉 이 도면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면을 전달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편이, 즉 계산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편이 좋고요. 19번은 이건 조립체 모델링인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 나가시면은 틀리시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이익이 아닐까라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20번부터 23번까지 2분 진행하겠습니다.
출력물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0번은 1번, 4번, 21번엔 1번, 22번에는 2번, 네, 1번, 다 1번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출력물 설계 수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컴퓨터에는 부품 간의 크기가 많지 않더라도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섭 명령을 통해서 부품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부품 하나를 직접 프로그램을 열거나 파트 하나를 지정하여 조립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탑다운 설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도면의 값이 임의적일 경우 조립품에서 부품을 순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하향식이죠. 탑다운이 하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이 중요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레이아웃이 편하다는 말이 내가 대충 치수를 짜고도 어셈블리상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다운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임의적이라는 값 자체가 보통 레이아웃을 짤 때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이 길이를 5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50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조립하다 보니까 50이 안 되고 55 해야 되네. 그러니까 수정한다. 가 되는데 바텀업 방식, 즉 상향식 방식은 이미 50으로 만든 다음에 조립하려고 보니까 안 돼서 다시 모델로 들어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FDM 방식의 3D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 형상과 형상 사이의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1mm로 정해져 있다고 0.4mm일 때 1mm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 형상과 형상 사이 간격입니다. 얘랑 간격. 왜냐면은 0.8이 사실 리미트라고 보는데 0.4일 때 0.4가 리미트라고 보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궤적을 돈다 해도 이 궤적을 쏠 때 노즐이 이 오프셋하게 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0.2mm가 벗어납니다. 0.2mm가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 값 중에서 제일 얇은 값인데 0.4보다는 큰 값인 1mm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이 슬라이싱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STL이랑 OBJ 파일이 있겠죠. 근데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TL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스텝 IGS, DXF 이건 2D고 얘들은 3D 포맷이죠. 그러니까 그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용 포맷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OBJ라는 단어들을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하지만 STL과 비슷하다는 건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마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얻어가는 팁이라면은 STL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이 모델 데이터를 STL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OBJ 형식은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출력자가 3D 프린터 출력 작업 전 적층값을 기존 값보다 줄이고자 한다. 적층값을 줄일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가장 당연하게 정밀도가 향상되겠죠. 출력 시간은 늘어날 거고요.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대 상승이랑과는 관련 없고요. 적층 경로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적층 경로가 단순해지는 것은 인필 내부 체음이 줄어들 때겠죠. 네, 그 다음에 5문제 2분 30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은 24번에 2번, 25번에 1번, 26번에 1번, 27번에 4번, 28번에 1번이고요. 자, 지리의 활용으로 만드는 것은 구조물을 제작할 때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은 지지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긴 거는. 근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은 지지물 당연히 뒤틀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출력물이 완성되면서 분리시킬 때까지 출력물의 고정은 파손, 지붕 형상, 돌출 부분에서 처짐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에 따라 지지대가 있으면 더 나은 경우에 품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25번 출력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가상 적층 저번에 제가 큐라로 보여드렸죠. 그 때문에 1번이라는 거를 외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안 드린 내용인데 이 오버행이랑 세일링 아시죠? T자랑 요 N자 때문에 3, 4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우신다면은 성형 결함으로 제작 중에 하중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것은 스웰깅이라고 외워주시고요. 뒤틀리는 형상은 월핑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오네요. 27번은 최적에 대한 적중값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3D 프린터가 형상을 출력하는데 적중하는 치수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최적의 적중값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높을수록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쵸. 이게 적중하는 치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높을수록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미리 파악해야지 이게 0.4로 적중할지 0.2로 적중할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적층값 범위는 0.2에서 0.3이 아니라 보통 0.2에서 노즐에 따라 다르지만 노즐 직경의 2배부터 2분의 1배까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요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사실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노즐 직경의 2배부터 2분의 1배까지가 가능한 이 적층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이제 외우시겠죠? 급속이송 지정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문제 3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일단 답부터 하면은 3번, 그 다음에 1번, 4번, 3번, 4번, 2번이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왜 이 저자가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PVA 소재의 서포터 답은 일단 PVA 폴리비닐 알코올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물에 담으면 녹습니다. 네, 이거 답을 알려주면은 30번은 PLA 소재는 180에서 230도 사이에 쓰고요. 이런 거는 다시 외워야 되는 소재고 고무의 특성은 더멀플라스틱 폴리우레탄 4번이라고 있죠. TPU. 뭐 대표적으로 더멀플라스틱 폴리에틸렌도 있습니다. SLA는 점유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재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 해양에도 햇빛에도 자외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안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폐기 시 별도의 폐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찌꺼기들도 화학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에 보관해야 되는데 뭐 사람 일반적으로는 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가 주사 방식이 있습니다. 주사 방식이 있고 전사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차이로는 주사는 점을 쏴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전사는 면을 쏘는 겁니다. 당연히 면이 빠르겠죠. 한 층당 면 한 번 딱 쏴주면 되니까. 근데 주사 방식은 이 레이저를 움직여서 스캐닝해서 경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 방식은 가공 속도가 느리고요. 전사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메테리얼 제팅 타입의 3D 프린터라는 설명은 틀린 거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렵고요. 에어컨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이 습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습도는 50% 이하로 하는 걸 추천하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는 정밀도가 높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를 이용한다. 이 두 개는 알기 때문에 사실 3번과 4번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자 고체 형식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프린터의 뒤나 옆표면에 위치하여 필라멘트의 선을 튜브에 삽입하여 설정하는 방식 맞죠? 필라멘트 재료는 다른 첨가물을 삽입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필라멘트, 뭐 구리를 넣은 필라멘트, 그래핀 파이버를 넣은 필라멘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 3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35번부터 답을 말씀드리면은 4번, 2번, 1번, 38번에 2번, 39번에 2번, 40번에 4번이 될 수 있는데 노지막힘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닌 것은 자, 기본적으로 4번이 되는데 노즐을 해체해서 터치로 쏜 다음에 안식단에 담가두는 거죠. 왜냐면은 이 터치로 해체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 너무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구축되어 있는 찌꺼기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외부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적정 공업용 알코올에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6번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빗셈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혹시 도움될 분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필라멘트에 되어 있는 내부 재료가 노즐 내부에 이용되는 역할을 하는 건 스테핑 모터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모터, 그러니까 사실 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송시키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터가 밀어가지고 기어를 밀어서 사실 스태핑 모터 전기를 좀 아시는 분이면 스태핑 모터나 서버 모터를 잘 아실 건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버 모터로 이 압출 이송 모터를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 때문에 이 문제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1번을 찍겠지만 엄밀하진 않다는 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8번은 슬라이서 아니라 STL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IGS는 아닌 거고요. 메쉬램, 랩펜, 메쉬믹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패스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이런 거는 맞춰야 되죠. 위에 거를 틀리더라도 밑에 거는 맞춰야 되죠. 당연히 두 개고요. 40번은 B 매니폴드 있죠. 4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분 동안 다시 2분 50초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10에서 15분 정도면은 다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 이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 40문제 정도만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혹은 듣고 후에 한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40문제가 넘었다 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40문제가 안 된다는 경우에는 사실 Q&A 혹은 이 과정들이 전부 끝나고라도 이 카카오톡방에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붙어야지 이후에 준비된 실기 수업 때 또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1번은 1번, 42번은 1번, 43번은 1번, 44번은 4번, 45번은 4번인데, 자, 기본적으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거나 아니면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재료 분사와 재료 압출을 안 할 거고요. 자, 그럼 재료 분말 융접이 파우더 베드 퓨전이랑 동양성 에너지 침착,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두 개 차이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이고요. 플랫폼 위에서 출력물이 성형되고 아래쪽에서부터 위 방향으로 성형된다는 거는 이 파우더 퓨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성형물이 그 롤러로 가로로 계속 밀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Z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쭉 이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다이렉트 에너지 디프리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1번의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42번 출력용 모델 출력용 파일에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출력용 파일 형태로 저장할 때 모델 크기가 출력물 플랫폼보다 클 때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델 비율을 축소해서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분할시켜서 출력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작으면은 키워서 출력을 해야 될 거고요.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겹체를 결합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답은 1번 축소를 해야 됩니다. 13번은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CNF라고 최신에 나온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거고요. 시간 나실 때 읽어두시면 참 좋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보통 STL, OBJ, MF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진행하고요. 44번은 수동으로 수정 가능한 경우는 수정했지만 일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자체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3D 모델링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결합이 필요한 모델 또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결합 부분이 자동 수정되어서 예. 결합 부분이 자동 오류 수정이 되지 않아 오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 결합이 필요한다는 게 이 결합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모델링 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자, ABS 재료를 이용해서 크거나 긴 물체를 이용할 때 식으면서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는 곳은 이 열팽창이 됐다가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이거를 보통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는 서머 레지디얼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 장초에 출력되면은 열팽창이 비장된 상태에서 고정이 되니까 얘가 응력을 머금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일단 답은 4번인데, 이 빠르게 굳을 경우에는 수축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커브들이 만들어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밀폐가 된 곳에서 출력을 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응력들이 완화가 됩니다. 열 처리가 되면서. 그리고 브림이나 라프트가 되면은 이렇게 수축되기 있는 힘보다 바닥에 붙어있는 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붙어 있고요. 냉화팬 중지가 또 답이 될 수 있는 게, 빠르게 굳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굳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화팬 사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이 되겠죠. 4번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 2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46번부터 답은 2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이 될 거고요. 자, 기계좌표계 이런 때 말씀드렸죠. 기계좌표계 이꼴 절대좌표계. 네, 그렇게 되면은 먼저 불리정에서 기정된 그쵸. 네, 절대좌표 방식이죠. 저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올 수 있는 게 절대좌표계, 기계좌표계는 같은 말인데 기계좌표 방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47번을 읽고 사실 약간 잠깐 멈춰 있었나 보네요. 사실 보통은 절대 제어 방식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46번과 47번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번에 부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부착 면적이 클 경우는 당연히 부착이 됩니다. 근데 수평이 안 맞을 경우에 부착이 안 되고요. 너무 클 경우에도 쭈루룩 흘러내리니까 붙지 않겠죠. 그리고 너무 빨리 성형되면은 이 굳기 전에 이송이 되니까 이렇게 노즐이 끝에 달려서 이동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3, 4는 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고온으로 사용하는 ABS 같은 재료가 출력물이 매우 큰 경우는 주로 출력하는 것은 바닥이 말려 올라감, 즉 수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M코드의 명령과 바르게 설명된 거는 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참 풀기가 힘든 문제점인데 혹여나 해서 이거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태핑 모터의 전원 공급 이란 4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M107 아니죠. 이건 펜 끄기죠. M104 플랫폼 운동가 아니라 노즐 원조죠. 그럼 둘 중 하나 찍으시면은 맞기 때문에 좋은 찍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 2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슬슬 지옥 같은 문제풀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이고요. 재료가 압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틀린 경우, 자, 수평이 맞지 않았을 때 압출이 안 될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일 때가 좀 더 맞는 말이겠죠. 그 때문에 2번이고, 스프리였으면 당연히 필라멘트를 출력할 수 없고요. 막히고 모터가 과열됐을 때, 모터가 과열되면은 토크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밀어낼 수 없게 되면은 압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애매합니다. 예. 수평이 맞지 않으면은 잘 부착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 답은 2번이라고 하고 있고요. 52번은 두 번째 층이 너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수평 맞지 않으면은 잘 부착 안 될 거고, 너무 클 때 흘러내릴 거고, 흘러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될 거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경화가 되기 전에 이동되니까 당연히 제대로 부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분말 방식의 회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런 문제들은 한두 개씩 나오는데 굳이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양한 색감과 소재의 특성을 가지는 개발이 되어 있고, 출력 속도와 정밀도가 우수하고, 자, 다양한 색상과 특성, 이 뭔가요? 풀컬러가 되는 거, LON, 다음에 메테리얼, 제팅, 메테리얼, 바인더 제팅, 세 가지가 있죠. 그중에 속도를 순서대로 하면은 당연히 바인더 제팅이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 기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액체 기반형은 DLP라는 되게 빠른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메테리얼 제팅은 이 잉크를 빠르게 뿜어내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말 기반형, 왜냐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소재들, 즉 나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무 분말도 할 수 있고 금속 분말도 할 수 있는, 오히려 분말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의 해설로는 일단 2번이 맞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55번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좀 바르지 못한 거는 굳이 교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필라멘트는 밀봉 상태로 습기를 피해야 되는 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이 플라스틱은 물기를 먹으면은 습도가 올라가고, 습도를 내면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기능으로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필라멘트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면은 녹을 때 기포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즐 압출부에서 펑펑 터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습기를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피로 마모를 피하기 위해서 유난유를 발라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온도는 10도에서 30도, 습도는 20도에서 70도인데, 이 온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0도가 되면은 윤활제들이 사실 제대로 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마지막 2분 30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합시다.
네. 56번의 답은 4번, 57번의 답은 4번, 58번 답은 1번, 59번 답은 3번, 60번 답은 3번인데 뒤에 있네요. 자, 3개월마다 유지해야 될 게 아닌 것은 각축 점열을 1개월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시고요. 분말 기반의 프린터, 보통 바인더를 쓰거나 레이저를 쓰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금속을 비롯해 세라믹, 플라스틱 분말들 다양한 소재를 이용할 수 있고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히 이거는 바인더 제팅에 대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액체 방식보다 견고하다. 맞습니다. 분진이 발생하므로 이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프린터와 재료가 저렴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FDM이란 워낙 저렴하고 저렴한 장비와 필라멘트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체 기반의 특징은 거칠고 빠르죠. 고체 기반 특징. 예. 예. 고체 기반. 다른 방식을 비해 느리죠. 네, 이게 느리다는 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SLA나 빛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빠른데 SLS 같은 레이저 기반보다는 느립니다. 그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한 방식이고요. 물론 SLAS는 분말 기반이겠죠. 강도가 강하고 습도가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죠. 네,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뭐 이런 유해가스에 대한 것들은 아크릴로니트릴이란 거를 외워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레진으로 만들어서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거는 벨버터 폴리머레이션, 즉 3번밖에 없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실 건데, 사실 마지막 쪽에는 문제가 사실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못 전달드리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4시 45분부터 약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5분 10분 정도 Q&A를 진행하고 Q&A가 없으면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야스의 권혁배였습니다.